글은 남자들이나 배우는 것이지. 계집아이가 무슨 글을 쓰느냐? 전주 남문 장터에서 대필로 낀 이를 잇는 12살 소녀 순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허세 가득한 훈장 김봉술이 나타나 순이를 깔보며 글재주 대결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행색을 숨긴 암행어사 박문수가 지켜보고 있었지요. 과연 진짜 실력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요? 허세와 거짓으로 쌓은 명성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전주 남문박 장터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이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보부상의 구령소리, 떡 장수의 외침, 옹기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장터 특유의 활기를 만들어냈지요. 그 한 구석 오래된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 소녀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이, 겨우 12살이었지요. 치마 저고리는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역력했으나 깨끗이 빨아 단정했습니다. 머리는 댕기로 곱게 묶었고 무릎 위에는 낡은 필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 앞에는 작은 멍석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종이 몇 장과 붓, 먹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요. 멍석 모서리에는 작은 나무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대필해 드립니다. 편지 한 통에 엽전 10냥. 장꾼들이 지나가며 수근거렸습니다. 저 계집아이가 글을 안다니 신기하구먼. 요새는 세상이 변해서 계집애들도 글 배운다더니 허나 과연 제대로 쓸까? 순이는 그런 말들에 개의치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또렷했고 자세는 반듯했지요.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며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소녀야.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허름한 행색의 선비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나이는 40줄쯤 되어 보였고 도포는 빛이 바랬으나 옷매무새는 단정했습니다. 갓을 쓰고 계셨으나 가끈히 헤어진 게 보였지요. 순이가 얼른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대필이 필요하십니까? 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하오. 편지 한 통을 부탁하고 싶소이다. 순이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선비가 순이 맞은편에 앉자 순이는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먹하는 소리가 은은했지요. 먹물이 적당히 진해지자 순이가 붓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보내실 편지이시며 무슨 내용을 담으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비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양에 계신 벗에게 보낼 편지회다. 오랜만에 안부를 묻고 이곳 전주의 풍경을 전하고 싶소.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붓을 들었습니다. 선비가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순이는 단순히 받아 적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비의 말을 듣고 그 뜻을 헤아려 문장을 다듬어 썼습니다. 오래 뵙지 못하니 그리움이 깊어지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어떠하실까요? 선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허허, 좋구나. 내 마음을 잘 헤아렸구나. 순이의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글씨는 단정하면서도 힘이 있었지요. 초서체의 흐름과 해서체의 정갈함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선비가 순이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런 필력이라니. 편지가 완성됐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선비에게 건넸습니다. 선비가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요. 훌륭하구나. 내 말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게야. 순이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어르신. 선비가 품에서 엽전을 꺼내려 하는데 순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나그네이신 듯하니 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선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대가는 받아야지.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른 마음을 전하는 것이니 진심 어린 마음에는 값을 매기지 말라고요. 선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내 아버님은 어디 계시느냐? 순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가난한 서생이셨지만 제게 글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피를 하는구나. 예. 어머님께서 병환 중이시라 제가 생계를 꾸려야 합니다. 선비가 순이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지만 눈빛은 맑고 어린 나이지만 말씨는 또렷했습니다. 무엇보다 글씨와 문장력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소녀야,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게다. 순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계집아이인데요? 계집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 오히려 내 글재주는 많은 남자들보다 뛰어나다. 순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선비가 엽전 20냥을 순이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편지값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꼭 받거라. 하오나, 내 어머님 약값에 보태거라. 순이가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당당히 맞서거라. 내 실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그 말을 남기고 선비가 장터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손에 쥔 엽전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어르신은 누구실까? 예사로운 분이 아니신 듯한데.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장사도구를 챙겨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지요. 오늘은 그 선비 덕분에 평소보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머님 약을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순이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장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나그네 선비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순이는 여느 때처럼 느티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폈습니다. 어머님께 아침 미음을 드리고 약을 다려 드린 뒤 나온 길이었지요. 오늘도 누군가 편지나 소지를 부탁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터가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들이 채소를 사고 장꾼들이 물건을 펼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입구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훈장 나으리께서 납시오. 목청 큰 소년 하나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요. 장터 입구로 한 무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이는 40줄의 남자였습니다. 배가 불룩 나왔고 턱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었지요. 도포는 비단으로 만든 것이라 햇볕에 번쩍거렸습니다. 갓은 높이 쓰고 부채를 펄럭이며 거들먹거들먹 걸어왔습니다. 뒤따르는 것은 서당 제자들이었습니다. 6명쯤 되었는데 모두 스승을 따라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채 줄지어 걷고 있었지요. 마치 행렬을 이루듯 위세를 부렸습니다. 장꾼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희가 김봉술 훈장 아니냐? 그렇지. 남문박 서당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허나 글 실력은 어떤지 모르겠네. 워낙 큰 소리를 치니 실력도 있겠지. 김봉술 훈장이 장터 한가운데 섰습니다. 부채를 펼쳐 들고 목청을 높였지요. 여보시오, 장꾼들이여.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내 누구인 줄 아시오? 이 고을에서 글재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김봉술이오. 제자들이 일제히 맞장구 쳤습니다. 훈장 나으리의 학식은 하늘을 찌릅니다. 사서삼경을 꿰뚫고 계십니다. 과거에 장원 급제하신 분이십니다. 김봉술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장꾼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희가 장원 급제였나? 글쎄,
처음 듣는 소리인데. 서당만 하는 줄 알았는데 과거 급제자였어. 순이는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봉술이라는 훈장의 얼굴을 본 적은 있었지요. 가끔 장터를 지나가며 으스대던 모습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급제자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김봉술이 장터를 한 바퀴 둘러보다가 순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앉은 어린 소녀와 그 앞에 대필 팻말이 눈에 들어왔지요. 김봉술의 콧방울이 벌름거렸습니다. 저게 뭐요? 제자 하나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대필을 해주는 계집아이라 합니다. 나으리. 계집아이가 대필을? 김봉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순이 쪽으로 걸어왔지요. 순이가 얼른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훈장 어르신, 평안하십니까? 김봉술이 부채로 순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내가 대필을 한다고? 예, 그러하옵니다. 하, 김봉술이 허허 웃었습니다. 계집아이가 그를 안다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구먼. 제자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봉술이 말을 이었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남자들이나 배우는 것이지 계집들이 손댈 일이 아니야. 집에 가서 바느질이나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장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미간을 찌푸렸지요. 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은 뜻을 전하는 것이옵니다. 계집이든 남자든 마음이 있으면 글을 쓸 수 있다고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봉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 아비가 누구냐? 고 진사 박희문의 딸이옵니다. 박희문, 김봉술이 잠시 생각하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 가난뱅이 서생,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다가 죽은 그 사람 말이냐? 순이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지요. 아버님께서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훌륭하기는 과거도 못 붙고 죽었으면 무슨 훌륭함이 있느냐? 김봉술이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순이에게 편지를 부탁했던 그 나그네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행색은 여전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지요. 김봉술이 선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외다. 나그네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소? 선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훈장이라는 분이 어린 소녀를 깎아내리는 것이 옳지 않아 보여 한 말씀 드립니다. 김봉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요? 계집이라고 해서 그를 모른다고 하셨지요. 하오나 제가 보기에 이 소녀의 글솜씨는 상당하더이다. 상당하다고 김봉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오? 어제 이 소녀가 써준 편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필체도 단정하고 문장도 유려하더이다. 김봉술이 부채를 탁 접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나그네 양반이 눈이 어두우신 모양이구려. 계집아이 글씨가 무슨 유려하다는 것이오? 선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훈장 어르신께서는 더 잘 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지. 김봉술이 가슴을 펴며 외쳤습니다. 내가 누구요? 과거에 장원 급제한 김봉술이요. 이 고을에서 나보다 글 잘 쓰는 자는 없소. 제자들이 또 맞장구 쳤습니다. 나으리의 글씨는 명필이십니다. 한양에 가셔도 인정받으실 실력이십니다. 선비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요? 이 소녀와 훈장 어르신께서 글재주를 겨뤄보시지요. 장터가 술렁거렸습니다. 김봉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계집아이와 글재주를 겨루라고?
두려우신 겁니까? 김봉술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두렵다니, 우습군, 좋소, 겨뤄보지, 하오나 내기를 하지. 무슨 내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계집아이가 지면 장터에서 대필짓을 그만두는 것이요. 내가 지면, 김봉술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지면 은자 5냥을 주겠소. 장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은자 5냥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지요. 선비가 순이를 돌아봤습니다. 소녀야, 어떻겠느냐?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필 일을 그만두면 어머님 약값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글이 무시당하는 것 같았지요. 순이가 고개를 들어 김봉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좋습니다. 겨뤄보겠습니다. 김봉술이 비웃었습니다. 허허, 계집아이 주제에 간이 부었구나. 좋아, 후회하지 마라. 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각에 다시 모이기로 하지요. 대결 방법은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술이 부채를 펼치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좋소, 내일이면 이 계집아이가 코가 납작해질 것이요. 제자들이 환호했습니다. 김봉술은 의기양양하게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순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어떻게 될까?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 선비가 순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실력을 믿어라. 순이가 고개를 들어 선비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선비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을 테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글은 꾸밈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그 말을 남기고 선비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순이의 운명이, 그리고 김봉술의 허세가 말이지요. 이튿날 전주 남문장터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지요. 서당 훈장과 어린 계집아이가 글재주를 겨룬다는 소식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이는 어머님께 아침 문안을 드리고 장터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얼굴은 차분했지요.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글도 흔들린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라. 느티나무 그늘 아래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었습니다. 순이가 자리에 앉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아이가 그 소녀구나. 어린데 겁도 없네. 과연 훈장 나으리를 이길 수 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김봉술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더욱 화려한 도포를 입었고 제자들도 6명 모두 데리고 왔지요. 거들먹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의 장꾼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김봉술이 순이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부채를 펼쳐 부채질하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젯밤 잘 잤느냐, 계집아이. 혹시 무서워서 잠을 못 잤나? 순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 잤습니다, 훈장 어르신. 허, 간이 크구나. 그때 어제의 나그네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구경꾼들 사이를 헤치고 가운데로 걸어 나왔지요. 두 분 다 오셨군요. 그럼 시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술이 부채를 탁 접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시험을 볼 것이오? 선비가 품에서 작은 책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서삼경 중 논어였습니다. 여기서 한 구절을 정하겠습니다. 그 구절의 뜻을 풀이하고 그에 맞는 시를 한 수 지으십시오. 풀이의 정확함과 시의 아름다움으로 승부를 가리겠습니다. 김봉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논어? 그까짓 것쯤이야. 내가 달달 외우고 있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비가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갔지요. 하기 시습지 불여겨호. 이 구절의 뜻을 풀이하고 시를 지으십시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김봉술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쉽구먼, 내가 먼저 하지. 제자 하나가 얼른 종이와 붓을 김봉술 앞에 펼쳤습니다. 김봉술이 붓을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손이 멈칫거렸습니다. 어라, 이 구절이 무슨 뜻이더라. 김봉술은 사실 논어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몇 구절을 달달 외워서 제자들 앞에서 읊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뜻을 풀이하라고 하니 막막했습니다. 김봉술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으리께서 왜 안 쓰시지? 너무 쉬워서 고민하시는 게 아닐까? 김봉술이 붓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슬쩍 제자 하나를 돌아봤습니다. 제자가 눈치를 채고 종이 쪽지를 준비하려 했지요. 그때 선비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훈장 어르신 혼자 쓰셔야 합니다. 김봉술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았소. 지금 쓸 참이요. 하지만 여전히 붓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경꾼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쓰시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혹시 모르시는 건가? 김봉술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결국 아무렇게나 붓을 놀려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배우고 익히면 기쁘다는 뜻이요.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는 책을 읽으니 마음이 기쁘고 글을 쓰니 뜻이 밝도다. 구경꾼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게 시라고. 운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뜻풀이도 너무 단순하지 않나? 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순이 차례입니다. 순이가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찍어 종이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지요.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순이가 쓴 내용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는 배움이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되새기고 익혀야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는 뜻이옵니다. 그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오는 참된 기쁨이지요. 구경꾼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저게 제대로 된 풀구나. 어린 것이 대단하네. 순이가 이어서 시를 읽었습니다. 책 한 권을 펼치니 1000가지 이치가 보이고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니 10,000가지 깨달음이 자라나네. 배움의 길은 끝이 없되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기쁨이로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터져 나온 감탄. 훌륭하다. 저 어린 것이 어찌 저런 시를 짓나. 김 훈장보다 훨씬 낫구먼. 김봉술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졌다는 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봉술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건 공정하지 않소. 선비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엇이 공정하지 않습니까? 이 계집아이가 미리 준비해 온 것이 분명하오. 어찌 어린 것이 저런 풀이를 할 수 있겠소.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문제를 방금 냈는데. 미리 알 수가 없잖아. 선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즉석에서 정하겠습니다. 김봉술이 당황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좋소. 다시 해보시오. 선비가 이번에는 다른 구절을 읊었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 구절을 풀이하고 시를 지으십시오. 김봉술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막막했지요.
제자들을 슬쩍 돌아봤지만 선비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봉술이 또 한참을 끙끙거리다가 얼버무려 몇 마디 적었습니다. 읽는 목소리도 떨렸지요. 자기가 싫은 건 남도 싫다는 뜻이요. 그러니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시는 남을 해치지 말고 착하게 살라. 구경꾼 하나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게 무슨 시요? 그냥 말을 늘어놓은 것뿐이잖소. 김봉술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시끄럽소. 당신들이 뭘 안다고. 이번에도 순이가 차례였습니다. 순이는 침착하게 붓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은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픔을 싫어한다면 남에게 아픔을 주지 말고, 내가 무시당함을 싫어한다면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지요. 구경꾼들이 또 감탄했습니다. 순이가 시를 읽었습니다. 내 마음의 아픔을 헤아리듯 남의 마음도 또한 헤아리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 곧 남이요. 남을 대하는 마음이 곧 나로다. 장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훌륭하다. 김 훈장보다 100배는 낫구먼. 저 아이가 진짜 글을 아는구나. 김봉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개지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요. 분명히 졌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김봉술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요. 이 계집아이 뒤에 누가 있는 게 분명하오. 선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작이라뇨?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쓴 것인데요. 아니요. 분명히 누가 미리 가르쳐 준 것이요. 계집아이 주제에 이런 글을 쓸 리가 없소. 구경꾼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보기 싫구먼. 지고도 인정을 안 하네. 훈장이라는 자가 저 꼴이니. 김봉술이 제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자들, 뭐 하느냐, 어서 가자. 김봉술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허둥지둥 따라갔지요. 하지만 그때 구경꾼 중 한 양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었는데 옷차림으로 보아 제법 학식 있는 분인 듯 했습니다. 잠깐, 김봉술이 멈춰 섰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훈장 양반, 한 가지 묻겠소. 아까 논어 구절풀이가 틀렸소. 김봉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틀렸단 말이오? 하기 시습지의 습은 단순히 익힌다는 뜻이 아니라 날개를 펴듯 반복해서 익힌다는 뜻이오. 그걸 모르고 그저 익힌다고만 풀이했으니 이는 피상적인 이해요.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봉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장원 급제하셨다고 했는데 장원 급제자 명단에 김봉술이라는 이름은 없소. 내가 한양에서 벼슬 하다 내려온 사람이니 잘 아오. 장터가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장원 급제가 거짓말. 그럼 사기꾼이잖아. 김봉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노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으로 명성을 쌓고 백성들을 속였으니 이는 큰 죄요. 김봉술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제자들도 허겁지겁 따라갔지요.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이는 자리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아직 무언가 불안했습니다. 과연 김봉술은 이대로 물러갈까요? 아니면 다시 나타나 더 큰 문제를 일으킬까요? 김봉술이 도망치듯 사라진 뒤 장터는 여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순이는 자리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이겼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나그네 선비가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잘 해냈구나, 순이야.
감사합니다, 어르신.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저런 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 법이다. 선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터 입구 쪽에서 또다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김봉술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아전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전들은 곤봉을 차고 있었고 표정이 험악했지요. 저기다, 저 계집아이가 사기꾼이요. 김봉술이 손가락으로 순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전들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뭐, 사기꾼.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전 하나가 순이 앞에 섰습니다. 이 계집아이가 사기를 쳤다는 게 사실이냐? 김봉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소. 이 아이가 남의 글을 베껴서 자기 것인 양 속였소. 명백한 사기요.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아까 지은 시는 분명 어디선가 본 것이다. 내가 직접 지을 리 없어. 구경꾼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설마 남의 시를 베낀 건가? 글쎄, 어린 것이 저렇게 잘 지을 수 있을까? 하지만 즉석에서 지었잖아. 아전이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직접 지은 것이냐?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머릿속에서 지은 것을 어떻게 증거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김봉술이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증거가 없지 않소. 분명 남의 것을 베낀 것이오. 그때 선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아전이 선비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지나가는 나그네외다. 하오나 이 일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요? 선비가 김봉수를 가리켰습니다. 저 훈장 양반이야말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봉술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뭘 안다고? 선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까 이 소녀가 지은 시는 분명 즉석에서 지은 것입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썼으니까요. 그래도 미리 외워온 것일 수 있소. 그렇다면 증명해 보이시지요. 선비가 품에서 다시 논어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즉석에서 다른 구절을 정하겠습니다. 순이가 그것도 풀이하고 시를 지을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김봉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시오. 선비가 책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한 구절을 골랐지요. 온고이 지신 가이위사에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구절을 풀이하고 시를 지어보아라.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다시 또렷해졌지요. 붓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순이가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온고이지 시는 단순히 옛것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옛 가르침 속에서 오늘에 맞는 새로운 깨달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과거는 거울이요. 현재는 그 거울을 비추는 빛이지요. 그렇게 옛것과 새것을 아우를 수 있는 자라야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경꾼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가 이어서 시를 읊었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은 샘물과 같아 시대를 지나도 마르지 않고 그 샘물을 길어 오늘을 적시니 옛것이 곧 새것이요 새것이 곧 옛것이로다. 장터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터져 나온 박수. 대단하다. 저 아이 진짜 천재구나.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됐어. 아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석에서 저렇게 지었으니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닌 것 같구먼. 김봉술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그때 아까 나섰던 노인이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전 나으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오. 노인이 김봉수를 가리켰습니다. 저 훈장 양반이 방금 남의 글을 베꼈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이야말로 제자에게 답안을 받으려 했지 않습니까? 아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구경꾼 몇몇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제가 봤습니다. 아까 시험 볼 때 훈장이 제자를 슬쩍 돌아봤어요. 저도 봤어요. 제자가 종이 쪽지를 준비하려다가 들킨 것 같았어요. 아전이 김봉수를 노려봤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김봉술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오해요. 오해라니?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훈장은 과거 급제를 사칭했습니다. 장원 급제했다고 허풍을 쳤으나 실제로는 명단에 이름이 없습니다. 아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력 사칭? 그렇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예조의 벼슬 하다 물러난 사람입니다. 과거 합격자 명단을 관리하는 부서였지요. 김봉술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봉술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건. 게다가 논어풀이도 틀렸고 시도 형편없었습니다. 이런 자가 훈장 노릇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니 이는 백성을 속이는 큰 죄입니다. 아전이 김봉술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봉술, 내 이놈, 경력을 사칭하고 백성을 속였으니 이는 관가에서 다스려야 할 일이다. 김봉술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서당을 운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거짓으로 명성을 쌓고 돈을 받아왔으니 이는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 아전들이 김봉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봉술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놓으시오. 나는 훈장이요. 이 고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구경꾼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존경, 사기꾼이 무슨 존경이야. 어린 계집아이만도 못한 주제에. 김봉술이 끌려가면서도 순이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지요. 하지만 이제 그 허세는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김봉술이 사라진 후 장터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구경꾼들이 순이에게 다가와 축하했습니다. 잘했다, 아가씨. 내 글솜씨는 정말 대단해. 앞으로도 대필 부탁하마. 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나그네 선비가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잘 견뎌냈구나. 어르신 덕분입니다. 선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실력 덕분이지. 내가 진짜 실력이 없었다면 아무리 내가 도와도 소용없었을 게다.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은자 5냥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김봉술이 내기에서 져서 줘야 할 돈이다. 내가 대신 주마. 하오나 그 자가 준 게 아닌데. 괜찮다. 거짓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났으니 이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순이가 은자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어머님 약을 넉넉히 지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이 다가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 글솜씨는 정말 훌륭하구나. 이 고을에 머물기에는 아깝다. 한양으로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병원 중이셔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오면 꼭 한양으로 가거라. 내 재주라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게야. 순이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장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요. 순이는 장사 도구를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글이 헛되지 않았어. 나그네 선비가 순이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순이야, 잊지 마라. 진짜 실력은 결코 숨길 수 없고 거짓된 명성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말을 남기고 선비가 다시 장터를 떠났습니다. 순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이 고을에서 순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전주 남문 장터는 여전히 북적였고 순이는 여느 때처럼 느티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지요. 순이 아가씨, 편지 한 통 부탁하오. 저도요, 소지 좀 써주세요. 순이 낭자의 글씨가 최고라면서요?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김봉술과의 대결 이후 순이의 명성이 온 고을에 퍼진 것입니다. 이제는 장터의 계집아이가 아니라 글재주 뛰어난 순이 낭자로 불렸지요. 순이는 하루 종일 붓을 놀렸습니다. 편지도 쓰고 소지도 쓰고 때로는 시를 지어달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마지막 손님을 보낼 수 있었지요. 순이가 장사도구를 챙기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또였습니다. 순이가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사또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소문의 순이로구나. 예, 그러하옵니다. 소문을 듣고 직접 보고 싶어 왔다. 내 글솜씨가 정말 뛰어나다더구나. 순이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사또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실 내게 부탁이 있어서 왔다.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내릴 방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내가 한번 써보겠느냐? 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요? 그렇다. 내 글씨가 단정하고 힘이 있다고 들었다. 관아의 공식 문서를 맡기고 싶구나.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관아의 문서라니 이는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순이가 고개를 들어 사또를 바라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사또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다. 내일부터 관아로 나오너라. 정식으로 서리로 임명하겠다. 서리라뇨? 그렇다. 관아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직책이다. 물론 계집 몸이라 정식 벼슬은 아니지만 녹봉은 받을 수 있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제 대필로 낀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약값도 넉넉히 마련할 수 있었지요. 감사합니다. 나으리.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실력을 아는 것이 아깝지 않다. 잘 해주기 바란다. 사또가 떠난 뒤 순이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까요? 딸이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얻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한다, 순이야. 고개를 들어보니 나그네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순이가 얼른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 그런데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구나. 예, 관아에서 서리 자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선비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잘 됐구나. 내 실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게다. 순이가 선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언제 떠나실 계획이십니까? 곧 떠날 예정이다. 나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 사람이니까. 순이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르신께 제대로 보답도 못 드렸는데. 선비가 손을 저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다. 내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선비가 품에서 작은 책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책이었지요. 이것을 내게 주마. 순이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시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공부하던 책이다. 내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순이가 책을 꼭 껴안았습니다. 소중히 하겠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순이야, 너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하마. 말씀하십시오. 내가 글을 잘 쓴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라. 오늘 김봉술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 순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허세와 거짓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는 실력은 없으면서 명성만 쫓았다. 그리고 자기보다 어리고 약한 사람을 무시했지. 그것이 그의 몰락을 불렀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글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도구임을 잊지 마라. 내가 관아에서 일하게 되면 백성들의 억울함을 글로 풀어주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글로 전해주어라. 순이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선비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그럼 이제 나는 떠나야겠구나. 어르신, 혹시 성함이라도 여쭤도 될까요? 선비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박문수라고 하네. 순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문수. 혹시 암행어사 박문수 대감님이십니까? 선비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쉿. 큰 소리 내지 마라. 나는 그저 나그네일 뿐이다.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자기를 도와주신 분이 바로 조선 팔도를 누비며 백성의 고충을 살피는 암행어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이가 황급히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박문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일어나거라. 나는 벼슬아치가 아니라 내 은인도 아니다. 그저 내 실력을 알아본 사람일 뿐이야. 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문수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잊어도 좋다. 다만 오늘 배운 것만 기억해라. 진실과 겸손을 말이다. 박문수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의 뒷모습을 붉게 물들였지요. 순이는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었지요. 순이는 장사 도구를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박문수가 준 시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이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신 덕분이었지요. 순이야, 왔구나. 예, 어머님. 오늘도 손님이 많았니? 순이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순이는 어머님께 관아의 서리 자리를 제안받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지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시겠구나.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어머님이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이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날 밤 순이는 박문수가 준 시경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결코 숨길 수 없고 거짓된 명성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니 겸손하게 배우고 정직하게 살아가거라. 박문수. 순이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새기며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장터의 대필 소녀가 아니라 관아의 서리로서 백성들을 위해 글을 쓸 것입니다.
관아 앞에 서서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요. 아버님, 지켜봐 주세요. 딸이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이가 관아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훗날 순이는 전주 관아에서 가장 뛰어난 서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작성한 문서는 정확하고 아름다워 한양에까지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박문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겸손과 정직에서 나온다는 것을. 순이는 관아의 서리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글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않았지요. 진정한 학문은 겸손과 정직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허세로 가득했던 김봉술 훈장과 진실한 실력을 가진 순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큰 소리만 치는 사람도 있고 묵묵히 실력을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빛을 보는 건 진실된 쪽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백년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